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공방의 계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도 때려치운 정민은 스스로 집안에 자신을 가둔 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한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은 그녀가 찾아간 곳은 카페인 줄 알고 들어선 공방이었죠. 흙을 다듬고 구워 그릇을 만드는 이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냉기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이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높은 가마의 온도로 뜨겁게 달궈지죠.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그 뜨거움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차가움도 뜨거움도 아닌 적당한 온도로. 그녀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민은 흉터가 아물며 한 뼘 더 성장하게 됩니다. 책에 등장하는 정민이 사는 동네 이름이 밤가시 마을인데요. 너무 예쁜 이름이라 작가가 창조해낸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에 실제로 밤가시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책에 등장하는 공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 공방에서 실제 도자기를 배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저는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천에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참 놀랐네요. 오늘은 책의 첫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름보다 뜨거운 것. 정민은 지난해 가을 가시에 처음 찔렸을 때를 잊지 못했다. 길거리에 떨어진 수많은 밤송이, 그중 운 좋게 사람의 발길을 피해간 온전한 밤송이 하나를 주었다. 흙을 툭툭 털어내고 껍질을 벌렸다. 이미 누군가가 알맹이만 쏙 빼간 듯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속이 빈 밤송이를 몇 개나 더 주었을까. 따끔한 밤가시가 여린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고만고만한 가시들 사이에 잔뜩 성이 나서 유독 날카롭게 자란 가시 하나가 숨어 있었다. 정민은 밤송이를 더 꽉 쥐었다. 그간 아무렇지 않게 글을 써온 손에 벌을 주고 싶었다. 핏방울이 동그랗게 맺혔다. 쩌릿한 쓰라림이 손바닥에서 척추를 타고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정민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 밤가시 마을에 이사 온 지 한 계절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1년 전 이 빌라를 처음 만난 여름도 올해만큼 더웠다. 목을 타고 오르는 땀 때문에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에 진이 빠진 그녀는 실용적인 용도 외에는 집이라는 공간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민이 기운 없는 말투로 물었다. 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정민을 일산에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며 요란을 떨었지만 그녀는 선뜻 계약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집이 깔끔하다 싶으면 가격이 턱없이 높았고 가격대가 그럭저럭 맞으면 출퇴근이 힘들 정도로 외곽이었다. 아가씨, 잠시만. 하나만 더 보고 가요. 혼자 살기 딱 좋게 잘 빠진 빌라가 있거든요. 진짜 마지막. 네, 그것도 볼게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중개사와 매번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정민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민은 주말까지 생각할 것 없이 오늘 매물을 모조리 보고 결정까지 해버리겠다고 다짐한 터였다. 주말과 평일의 경계가 모호한 방송작가인 그녀에게 주말은 그만큼 소중했다. 밤 좋아해요? 밤가시마을 골목으로 들어서며 중개사가 뜬금없이 물었다. 아니요, 딱히. 여기가 다 밤나무래요. 가을이 되면 밤송이가 풍성하게 열려서 길이 아주 예쁘다나? 동네 아줌마들이 밤도 죽고 다닌다는데. 정민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푸른 잎사귀 뭉치에 갈색 나무 줄기, 여름의 나무들은 다 비슷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 것이 밤나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사단지는 빌라 단지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다.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중개사도 급격히 말이 없어졌다. 둘은 걷는 일에만 집중했다. 빌라를 마주한 순간 정민은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빌라 벽에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렇지만 보기 드문 아치형 창문의 발코니와 창문 틀을 따라 주황색으로 칠해 포인트를 준 상아색 외벽은 유럽을 연상케 했다. 주황색 창틀이 주는 부담스럽지 않은 쾌활함은 여름이라는 온도와 잘 어울렸다. 3층에 사는 누군가는 동그란 아치형 창문에 작은 다육이 화분을 촘촘히 올려두었다. 4층 끝집에는 여름 햇빛을 반기듯이 형형색색의 양말이 빨래 집게로 걸려 있었다. 손바닥만큼 작은 노란색 아기 양말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옆집에는 두꺼운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비쳐 보였다. 이리저리 치이는 시간제 대학 강사가 사는 건 아닐까. 이상하게도 이 빌라의 일상이 어떨지 상상이 갔다. 301호. 창문을 통해 아까까지 자신이 서 있던 곳을 내려다 보았다. 악의 없는 더운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감쌌다. 층수는 낮지만 지대가 높아 저 멀리 동네를 둘러싼 산등성이까지 잘 보였다. 정민이 창문에 무언가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잠시 상념에 잠겨 말이 없어진 그녀는 뒤늦게 아차 싶었다.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중개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질리지 않고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속이부터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처럼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정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푼 꿈이 바람에 날아간 건 한순간이었다. 정민이 탄 자전거는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속이 붙었고 그녀는 보기 좋게 뒤로 고꾸라졌다. 페달의 헛바퀴질도 멈췄을 때 모든 것이 소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황색이 거무죽죽한 벽돌색으로 변해가던 가을 무렵이었다. 제작 중인 지상파 다큐멘터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출입증을 내던지듯 반납하며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짐을 싸서 나왔다. 사실 정민은 그 시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몇 개월 후 동료 작가가 전해준 말로 그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만두던 날 정민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자세히 말해 주었는데 자신의 행동은 가관이었다. 그렇게 일에 열정을 쏟아부을 때는 언제고 자기 두 발로 방송국을 걸어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한 계절이 지나는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저주 같은 감정이 마음 깊이 내려앉았다는 것만이 그녀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제 정민은 더 이상 플랜테리어에 푹 빠진 이웃집 주부와 수다를 떨지 않았다. 우량아로 태어났다는 4층의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 옆집의 독서광 대학원생에게 소설을 빌리지도 않았다. 햇빛에 따라 수시로 건물의 색이 바뀌는 이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정민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었다. 유럽을 떠올리게 해서 그녀를 배시시 웃게 만든 창문은 다시 환기라는 실용적인 용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날씨가 맑은 가을에는 물빛에 높은 하늘이 갑자기 푹 내려앉아 그녀의 빌라를 덮칠 것 같았다. 서늘함이 스미는 11월부터는 아예 창문 브라인드를 걷지 않아 겨울의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집의 공기가 가라앉고 주위가 유독 고요해지면
눈이 왔나 생각하고 말 뿐이었다. 해가 바뀌어 봄비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탓에 찌든 걸레 색깔의 하늘과 맞닿을 듯했다. 정민은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도 모르는 굴곡과 요동 없는 직선의 시간을 보냈다. 30이라는 삶의 구간에서 미로에 갇혔지만 탈출을 포기해서인지 막막하지조차 않았다. 이 집에서 모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자책의 감정에 포섭된 채 세계절이 흘렀다. 한 해 전 가시에 찔린 오른쪽 손바닥의 통증이 희미해진 여름 아침. 정민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싸한 다짐이나 목표를 담은 말을 내지른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문장도 아니었다. 온전한 단어도 되지 못하는 소리쯤에 불과했다. 그러나 거기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사실 이런 비명은 지난 봄부터 계속되었다. 히키코모리 생활을 계속하다간 영원히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홀로 죽어갈 것 같았다. 게다가 숨만 쉬어도 수십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매달 자기 앞으로 목숨값이 청구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액수만큼의 값어치라도 하며 살아야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가구가 몇 없는 정민의 투룸에 비명이 퍼졌다. 메아리가 치는 것을 듣고서야 자신이 오랜만에 성대를 울려 소리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 메아리가 천장 모서리에 다 사라졌을 때 정민은 단내나는 입안을 대충 헹궜다. 여름이라는 것도 잊은 채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곧바로 집을 나섰다. 8월의 햇빛은 강한 생명력을 품고 쏟아졌다. 정민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뙤약볕 아래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마치 멸균 시설에 갇혀있다 나와서 햇빛의 면역이 사라진 듯 했다. 땀이 끊임없이 흘렀다. 검정 긴팔 셔츠와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청바지 차림이었으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새 살이 더 빠졌는지 헐렁이는 옷 아래로 엉덩이와 종아리는 제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이 심하게 물렁거렸다. 원래도 있으나 마나한 근육마저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결국 카페로 피신을 했다. 노란색 간판을 내건 프랜차이즈 카페가 몇 군데 있었다. 정민은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온 김에 이왕이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잠을 몰아내는 대용량 커피가 아닌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또 다른 카페가 나타나길 바라며 안쪽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카페처럼 보이는 외관에 아무런 간판도 내걸지 않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였지만 가게 앞을 장악한 수많은 화분 때문에 도통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읽은 서양 동화 속 마녀의 집 같았다. 화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선인장의 가시는 모두 날이 서 있었다. 그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게였다. 정민은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며 애써 의미 부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카페... 정민은 하려던 말을 다 하지 못했다. 들어서자마자 콧 속으로 훅 들어오는 핵냄새와 선반에 빼곡히 진열된 도자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 흙이 묻어 지저분한 앞치마를 맨 여자 2명이 있었다. 물레 앞에서 흙과 씨름하고 있는 20대 여자와 바깥을 멍하니 보고 있는 어쩐지 삶이 권태로워 보이는 40대 중반의 여자. 죄송합니다.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당황한 척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정민이 더 당황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오기로 미리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내부도 잘 안 보이고 간판도 작으니까요. 아쉽게도 도자기 공방이랍니다. 그런데 땀을 엄청 흘리시네요.
공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여자가 거리낌 없이 말을 붙여왔다. 산책하느라 조금 걸었거든요. 정민이 민망함에 손부채를 했다. 슬쩍 고개를 숙여 옷을 보니 다행히 땀이 내비치진 않았다. 날씨도 더운데 여기서 커피 드세요. 전문점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드립백도 종류별로 있고 달달한 것도 가능해요. 젊은 여자도 물레질을 멈추고 지금 딱 커피 타임 가지려고 했어요. 라고 한마디 거들며 손을 닦았다. 그래도 잘못 찾아온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는 건 오지랖일까 친절일까. 정민은 아리송했다. 괜찮아요, 앉아요. 젊은 여자는 잽싸게 뒤편에서 의자를 가져오며 생글생글 웃어 보였다. 이유 없는 미소가 미심쩍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자연의 색을 닮은 푸르고 하얀 도자기들의 마음을 뺏긴 건지도 몰랐다. 인간이 만든 딱딱한 고체가 자연의 색을 쏙 빼닮을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정민은 몇 년 전 후배의 억지스런 요청으로 땡땡 여자대학교 출신 직업인에게 묻다 라는 인터뷰에 응해야 했다. 그때 글의 영감을 어디서 얻나요? 라는 상투적인 질문에 자연이라고 똑같이 상투적인 대답을 내놨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민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 특히 바다같이 푸르고 넓은 것에서. 도자기 표면에 넘실거리는 신비한 푸른빛 때문이 아니라면 의자를 꺼내준 젊은 여자의 두툼한 손이 귀여웠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 무엇보다 공방 주인이 정민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서 거절할 수 없었다. 좀 전까지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멍을 때리던 여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 표정 변화가 떨떠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정민은 마법에 홀린 듯 의자에 앉았다. 달달하게? 아니면 블랙? 블랙으로 부탁드릴게요. 고소한 걸로 괜찮아요? 지금 산미 있는 건 솔드아웃이라서요. 저희 커피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원두 취향에 상관없이 맛이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다음에는 달달하게 먹어봐요. 사실 내 주특기는 달달한 커피거든요. 다음에 이 공방에 또 커피를 마시러 오라는 말일까. 정민은 예의상 웃어 보이며 네 라고 짧게 답했다.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딱히 말을 걸지 않았고 정민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애매하게 서로를 탐색하는 대화는 사절이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땀이 빠르게 말랐다. 공방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커피포트는 존재감을 알리듯 힘차게 연기를 뿜어냈다. 커피를 내리자 공기 중에 떠있는 흙냄새 사이로 스멀스멀 커피 향이 퍼졌다. 이 공간이 순식간에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향으로 가득 찼다. 흙냄새와 커피 향의 조화. 여태껏 상상해 본 적 없는 향이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달다, 쓰다, 비리다 같은 생리적인 코의 판단보다는 무해하다는 감정의 판단이 앞섰다. 후각이 예민한 정민이 코보다 감정의 판단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아이스로 시원하게 했어요.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차가운 커피 2잔, 커피잔도 직접 만들었는지 전시된 잔들과 디자인이 비슷했다. 물레를 차던 여자는 커피를 맥주처럼 벌컥 마셨다. 슬쩍 봤는데도 흙과 싸움을 하던 모습이 꽤나 고돼 보였었다. 정민은 땀으로 수분을 한 차례 배출한 탓에 짙은 갈색의 커피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여자가 그렇게 자신한 커피 맛은 부정할 수 없게 맛있었다.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혀를 감싸는 특별한 미감이 있었다. 흠흠 향을 맡아보니 프랜차이즈 원두향은 아닌 듯했다. 7년간 방송 일을 하며 밤샘이 일상이었던 정민이 대기업 커피 맛을 모를 리 없었다.
다시 차분하게 커피를 입안에 머금고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하긴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잠만 자느라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었던 터라 입맛이 무뎌진 것도 같았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원두가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원두가 어디 건지 몰라요. 선물 받은 것 중 하나라. 아마 예가체프 원두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민은 그 커피 맛의 비밀이 궁금했다. 갸우뚱하는 정민을 본 공방 주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커피가 평범한 원두를 써도 맛있는 이유는 잔 때문일 거예요. 125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 견고한 도자기거든요. 블랙커피는 옥색을 띠는 청자에 담아 마시면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달달한 커피는 꼭 광택이 흐르는 백자에 마셔야 해요. 설탕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젊은 여자도 커피 비법에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거들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원효대사의 해골물같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묘하게 달라요. 정확하게는 맛보다 풍미가요.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 이런 궁금증은 못 참거든요. 대강 알아보니까 도자기 표면과 커피 성분의 케미컬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도자기는 숨을 쉰다고들 하잖아요. 신기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한 두 여자의 말에 이상하게도 납득이 갔다. 정말 원두 말고 이 도자기 잔에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정민은 두 손으로 잔을 꼭 잡았다. 분명 얼음이 가득 든 도자기인데 1250도의 온도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1000도를 웃도는 높은 온도를 가늠해 보았다.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손바닥 혈관을 타고 동맥까지 전달되었다. 에어컨 바람에 반짝 개운해졌던 것과는 달리 따뜻함이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었다.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몸. 차가움은 따뜻함을 이길 수 없다. 이 커피 맛이 또 생각날 것 같다. 정확하게는 젊은 여자의 말처럼 맛보다는 풍미가. 혹시 뒤에 있는 도자기들은 파는 건가요? 그럼요. 편하게 살펴보세요. 이런 머그컵과 찻잔은 왼편에 모아뒀어요. 턱없이 비싼 가격표에 하나씩 정갈하게 진열된 백화점 도자기와 달리 투박한 모양새였다. 따닥따닥 붙어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층층이 쌓여있기도 했다. 저러다 이가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흔한 가정집의 부엌 천장처럼 친근했다. 순도 높은 하얀색을 띤 잔을 보자 자연스레 캐러멜 마끼아또가 생각났다. 옥색과 흰색이 그라데이션 된 잔을 보자 밀크티가 떠올랐다. 흑유를 입혔다는 새카만 잔도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포가토를 만들어 먹고 싶을 지경이었다. 아마도 공방 주인이 말한 잔의 이미지 효과 때문이리라. 글을 쓰는 사람인 정민은 이런 상상력에는 습득이 빨랐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잔을 들어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온도를 손바닥 한가득 느꼈다. 이 잔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을 뜨거운 가마 안의 온도가 궁금했다. 방금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을 욕했는데 말이다.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을 찾는 자신의 모순된 욕구가 재미있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요. 직업 특성상 밤을 자주 새우기도 했고요. 이런 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지 말고 직접 도자기 구워볼래요? 여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말투와 속도로 제안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잘 아는 듯 했다. 저는 손재주가 전혀 없어요. 미술 쪽은 꽝이거든요. 절대 못할 거예요. 그건 걱정 말아요. 옆에 있는 회원님도 공예라는 걸 처음 접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리빙페어에 내다 팔 정도로 잘 만들어요.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그걸로 시작의 이유는 충분하죠.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이라. 정민은 아까 떠올린 캐러멜 마키아토와 밀크티, 아포가토를 생각했다. 분명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250도의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는 따뜻하고 단단한 도자기들. 그 안에는 냄새도 무게도 없는 무영의 것까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살아요? 공방 주인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네, 밤가시마을 사단지요. 산지 1년 조금 넘었네요. 여자가 솔깃해하며 눈을 크게 떴다. 엄청 가깝네요. 오가면서 몇 번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그럴 리는 없었을 거예요. 집에만 있었거든요. 정민이 맥없이 웃었다. 나도 그런데. 사실 나도 동굴 밖으로 꺼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동굴에서 꺼내줄게.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었다. 누가 봐도 너를 위해주고 있어 라는 불편한 말투. 선량한 친구를 자처했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내줄 주먹만한 자리조차 없는 정민에게는 곁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았다. 그런데 동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 정민은 여자에게서 이유 모를 안전함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손으로는 여전히 도자기를 감싸준 채로. 수업 날짜를 정하기 위해 공방 주인은 정민에게 평소 일정을 물었다. 정민은 일을 쉬고 있어 시간이 많다고 했다. 좋게 말해서 쉬는 거지 사실은 백수였다. 백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육하 원칙으로 사정을 물어온다. 마지막에는 에고 근심이 많으시겠네요 라고 걱정하는 척하며 자기 멋대로 그녀를 미래가 불안한 사람 내지는 사회 적응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결론 짓기 일수다. 그런데 공방 주인은 여유로워서 좋겠네요 라면서 말을 줄였다. 정민의 속 이야기까지 파고들지 않는 그녀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우선 주 2회로 화요일과 목요일 어때요? 2주 동안은 저랑 평일에 따로 손성형을 하면서 획과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엔 평일 하루를 주말로 옮겨 토요일 직장반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내 이름은 조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쪽은 지혜씨, 공방 선배죠. 말을 마친 조이가 대뜸 탁상 달력에서 8월의 페이지를 찢었다. 그리고 정민이 나와야 하는 날에 동그라미를 쳐서 건네주었다. 네모난 종이에 가득 담긴 숫자들 덕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민은 그냥 세상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상으로 다시 나가보기로 하죠. 그렇게 처음 만난 공간이 공방이었습니다. 흙과 커피향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묘한 분위기의 공간. 그냥 상상만으로도 꽤 그럴듯한 것 같죠? 이 책은 정민이 느끼는 오감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밤가시에 찔릴 때의 그 자극, 흙내음, 커피향 등 세상을 등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정민이 세상으로 다시 나서자마자 그녀의 오감을 통해 세상이 쏟아져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작가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부만 소개했기 때문에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